금수저에서 일약 금수저로 등극한 스타들. 마동석 씨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스타들의 누구 얼마와 비교하자면 뭐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30편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50억을 벌었다고? 돈 벌고 돈 쓰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성숙하지 못하다. 스튜피! 로키하고는 완전 반대.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커피는 신동엽이 사줄 때 먹는 거다. 안 사면 100% 할인.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가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극장가에서 마동석 씨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마동석 씨 인기가 원빈 씨를 이겼다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되게 너무 놀라셔가지고. 맞아요. 요거 저 짚고 가겠습니다. 마동석 씨가 원빈 씨보다 나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팩트입니다. 첫 번째, 한국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서 원빈의 아저씨 617만을 제치고 범죄 도시가 올라갑니다. 3위로. 한 가지 낫죠. 두 번째 나은 점은 마동석 씨가 원빈 씨보다 더 아저씨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범죄도시 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마동석 씨가 정말 여전했죠. 사실 이번 범죄도시가 제목만 범죄도시라고 딱 했을 때 저는 범죄자로 나온 줄 알았어요. 마동석 씨가 누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윤계상 씨가 형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계상 씨가 범죄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절묘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윤계상 씨는 색깔 변신을 했고 영역 변신을 했고 마동석 씨는 그 묵직함이 아주 그냥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무찌르는 멋진 히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그러면 범죄도시가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 수익이 그럼 어느 정도 마동석 씨한테도 분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작품이 BEP가 3배가 넘었어요. 그렇죠. 원래 200만이 손익분기점이었는데 현재 뭐 670만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품에 사실상 배우로서 받는 이제 뭐 러닝 개런티는 당연히 있겠죠. 보너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너스 차원에 있죠. 요즘 그 충무로에 다작 배우 하면 마동석 씨잖아요. 네. 그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영화를 찍고 계시는지. 우선은 뭐 들어오는 시나리오 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누구 어떤 배우한테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보내느냐. 근데 뭐 한 달에 한 30편씩은 시나리오가 들어온다. 40편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와.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해도 되네요, 마동석 씨가. 마동석 씨 뭐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광고 대박. 광고가 지금 뭐 계속 몰려오고 있고 드디어 이제 조금 한가해지니까 밥 먹으러 한번 갈게. 친구예요? 저랑 아주 친구입니다. 두 분이 잘 안 어울리는 컨셉인데 굉장히 열심히 산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죠. 사실 그 대세의 척도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 약간 어느 정도까지도 이렇게 막 많이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마동석 씨가 또 배달업체 광고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그죠? 엄청 많이 나요. 정말 히트되는. 서로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과자 CF도 찍었고요. 음료수도 찍었고 세제까지 정말 모든 분야를 다 섭렵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가려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광고계를 섭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지난 10월에 이제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매번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광고 모델. 남자 광고 모델로서 그때 10월에 공유 씨에 이어서 마동석 씨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마동석 씨 정도의 지금 인지도면은 지금 수입이 엄청 날 것 같은데. 광고 업계에서 돈은 어느 정도 책정된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6개월 계약을 했을 때는 뭐 2억 5천 정도, 그리고 1년을 했을 때는 4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탑 스타들의 누구 얼마와 비교하자면 뭐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요즘 기업에서는 광고 모델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마케팅할 그런 공간이 많거든요. 때문에 광고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마동석 씨를 이런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증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혹시 애 모모모 화장품 CF 보셨어요? 봤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마동석 씨가 화장품 CF죠. 네, 되게 유명한 화장품 광고를 찍으셨어요. 맞아요. 여자 화장품 광고를. 근데 지금까지 그 광고들이 굉장히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듯한 아이돌들이 주로 항상. 했었는데 그 자리를 마동석 씨가 꿰찬 거예요. 한류 스타급들만 하던 곳인데 그것을 마동석 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맞아요. 여기도 하셨어요. 그 브랜드를. 애모를 저도 했었어요. 근데 왜 그 화장품에서 모험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마동석 씨가 지금은 너무 귀엽고 우리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마동석 씨 하면 굉장히 좀 무섭고 좀 이미지가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마동석 씨 그 험악한 역할 하실 때 마동석 씨는 인터뷰할 때 말을 못했어요. 그냥 그때 그 눈빛으로 이렇게 무섭게 내 안경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트레이너. 근데 예전에 고 조경환 씨라고 있어요. 호랑이 선생님 했던. 근데 그분은 유도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마동석 씨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배우는 쉽지 않다. 이 선입견은 네가 뛰어넘어야 돼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뛰어넘을 생각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움츠러들지도 않았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캐스팅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조금씩 더 넓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의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마동석 씨의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좀 이렇게 와일드하고 좀 거칠고 이런 좀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마동석 씨 보시기에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듬직하다? 듬직하다. 뭔가 제가 쉽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업히지 못하는데 저 남자라면 업힐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저 남자라면 저 남자라면 나를 들 수 있겠다. 귀엽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귀여워요. 뭔가 근육질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대단하신데 뭔가 이 동작들을 보면요. 귀여운 고양이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작은 것들 이렇게 귀여운 것들 모아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올리거든요. 사실 제가 8년 전에 같이 태양을 삼키라 드라마를 같이 하고 아프리카에 또 한 달 촬영을 같이 가서 저희가 너무 친해진 거예요.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영어도 너무 잘하고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줄로 알았는데 그냥 슬쩍슬쩍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나름 고생을 또 미국에서도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배우로 데뷔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은 참 고난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배우예요. 집이 너무 많이 가난했었고 그리고 빚도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마동석 씨의 미국 생활과 뭐 그동안 배우 생활 고생한 거는 인터뷰가 정말 많은데 가족사는 별로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그래서 뭐 혹시 아버님이 뭐 하셨는지 왜 미국에 가셨는지 물어본 계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이민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가 돼서야 이제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다 힘드니까 미국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굳이 사실 아직도 빚을 갖고 있고 난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또 너무나 많이 하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실 게 난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나는 흙수저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팩트였습니다. 아니 마동석 씨가 왜 결혼을 안 하나 그런 궁금증. 저도 이제 총각이니까 비슷한 또래고 그래서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그 마동석 씨가 가난과 싸우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어디 쪽으로 간 거죠? 이분은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랑 그 오하이주 콜럼버스 같은 진짜 미국에서 또 시골 중에 시골 이런 데로 가신 거예요. 마동석 씨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진짜 시골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신 거였죠. 고등학교 때 간 거죠. 그러니까 마동석 씨는 고3 때 너무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이제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좀 슬픈 게 있어요.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꼭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리 모자라냐? 그럼 그 요리 비법을 말해봐라. 그냥 그게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 꼭 있어요. 근데 마동석 씨한테 똑같은 걸 물었을 때 마동석 씨는 저 요리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너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간편하게 먹고 자거나 사 먹는 일이 많아서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 요리를 할 여유가 난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요리를 못 한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좀 약간 슬펐어요. 그러니까 시간 쪽에서 알바를 어릴 때부터 했나 보죠. 네. 실제로도 뭐 트럭 운전도 하셨고 그리고 막노동은 기본이고요. 뭐 설거지, 뭐 식당 정보원도 했는데 또 재밌는 건 워낙에 지금 봐도 힘이 좋아 보이잖아요. 용돈 벌라고 팔씨름대회 미국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힘이 좋다 이게 아니라 돈 벌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보안 요원 앞에 문 앞에 우리 가드라고. 네, 가드. 예. 미국 클럽 가면 꼭 등치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동석 씨가. 그것도 했대요. 네, 아르바이트.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기의 스펙트럼도 그만큼 또 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큰 돈을 만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잘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낚싯바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임금을 떼었다고 하고요. 또 불법 다단계 분유 판매. 근데 이때도 모든 수익을 그냥 사장이 갖고 가서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손에 쥐어진 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마동석 씨가 미국에서 그 헬스 트레이너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트레이너 생활은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와 학비를 위해서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대단한 거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운동을 왜 하냐고 보니까 미국 이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매일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마동석 씨 몸이 굉장히 홀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통통한 체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키운 거예요. 만들었죠. 차인표 씨 생각나네요. 차인표 씨도 예전에 맞아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말라가지고 무시당하니까 운동하셨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어디서 4년을 살았죠? 호주에서. 호주에서. 근데 그때 호주에 정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없는 곳에서.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좀 재밌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매점에 몇백 명이 앉아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가운데에다 놓고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또 여자라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동석 씨를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세영 씨도 근육 길 뻔했네요.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 만에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랬어요. 그 마동석 씨도 그런 따돌림을 당하면서 이제 힘을 키웁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벌크업에 성공해요. 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 당시 그 G.O.D 시절에 윤계상 씨가 마동석을 봤대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몸이 더 컸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몸은 지구를 지켜야 될 몸입니다. 몸이 정말 커서.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트레이너 활동을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종합 격투기 선수죠. 마크 콜먼과 그리고 케빈 렌트맨의 전담 트레이너가 되면서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알바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외국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운동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겠어요. 악에 맞춰서 하신 거죠. 사실 마크 콜먼은 UFC 챔피언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마크 콜먼이 또 그 마동석 씨를 선수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UFC 선수를 시키려고. 근데 마동석 씨가
트레이너가 돈을 더 잘 번다고. 그러니까 트레이너로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던 분이군요. 네, 마동석 씨가. 맞아요. 세계 챔피언을 트레이너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 건 아니고 세계적인 트레이너네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트레이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트레이너로서 많은 스타들을 교육하기도 했었어요. 마동석 씨와 함께 운동을 했던 스타들을 보면 공유 씨, 조인성 씨, 정우성 씨, 한정민 씨, 김수로 씨. 대단하죠. 어쩌다가 연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트레이너로 잘 나갔었는데. 사실 마동석 씨는 배우를 꿈꿨었대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연극 이런 걸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자기가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거는 실베스타 스텔론을 보고 로키를 보고서. 로키. 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마동석 씨 눈 이렇게 개슴츠하게 뜨고 조금 약간 몸이 슬림하다고 생각해 봐요. 약간 조금 닮았어요. 네, 있다. 있다. 네. 우리 그래서 때는 최고의 영화예요. 작은 삼촌이 영화 감독이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영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그 과정을 너무 알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걸. 그래서 반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정말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로키 같은 영화 찍고 싶어서. 근데 저는 마동석 씨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로키랑 좀 비슷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마동석 씨가 지금도 로키의 그 명대사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읊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그 정확한 워딩은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런 거였어요. 아무리 맞고 아무리 누군가 때려도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 근데 마동석 씨의 인생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힘든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꼭 배우라는 직업을 뭐 지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로키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동석 씨 하면 데뷔하자마자 빵 터졌다 뭐 이런 걸로 알고도 있을 텐데 마동석 씨도 사실 10년 가까운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일단 마동석 씨는 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몇 살이죠? 일단 2004년에 첫 출연했던 영화, 개봉했던 영화가 2004년인데 바람의 전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때 나이가 35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늦은 것은 맞고요. 근데 2000년도부터 LA에서나 뭐 오디션이 있다면 일단 다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 또 영화계 쪽에 뭐 아는 지인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한국 그 영화계 지인들과 연락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민준기 감독의 영화죠. 천군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마동석 씨를 컨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처음으로 촬영했던 영화는 이 천군이 맞아요. 그런데 개봉으로 봤을 때는 천군이 조금 미뤄지면서 바람의 전설이 개봉작, 그러니까 그 데뷔작이 된 거죠. 마동석 씨가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바로 2012년 영화 이웃사람에서 연쇄살인마 김성규 씨 있습니다. 밥 먹듯이 사람 죽였거든요. 그 살인자를 정말 시원하게 건달 연기로 통쾌하게 좁혀갖고 굉장히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짤이 퍼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을 똑바로 떴다는. 맞아요. SNS에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막 카타르시스를 주는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사실은 마동석 씨가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 김성규 씨를 이렇게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위험한 장면이기도 하니까 와이어도 쓰고 액션이 좀 크게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발로 차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당겨서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세팅하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갑자기 마동석 씨가 그러면 내가 그냥 할 테니까 와이어 없이 그냥 해보자고. 제가 날려주겠다. 내가 날려줄 테니까 날려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아무리 발로 해봐야 사람을 날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동석 씨 진짜로 사람을 날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와이어 없이? 와이어 없이? 너 뭐 사람도 진짜로 죽이고 그런다며? 마동석 씨 실제 이게 본인도 되게 통쾌했나 봐요. 인터뷰 할 때마다 그걸 진짜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션을 써가면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날렸다. 연쇄살인마를 내가 날렸다. 근데 재밌는 건 김성규 씨 반응인데 김성규 씨는 처음에 형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굉장히 후회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지? 그냥 날려준다고 할 때 와이어 쓸 걸 이런. 이야, 괴력이네, 괴력. 그 마동석 씨를 생각하면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산행에서 또 액션 씬이 또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액션 씬을 외국인들도 되게 정말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또 헐리우드도 진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했어요? 사실상 뭐 정확하게 뭐 입지를 다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배두나 씨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는 한국에서도 촬영을 했었죠. 미드 센스에잇에서 특별 출연을 했어요. 카메오 출연을 한 건데 술집 직원으로 깜짝 등장을 해서 이걸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엔 대한민국에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윤여정, 차인표 선배님, 그리고 마동석 씨, 그리고 제가. 굉장하다 갑자기 쨍.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본인 입으로. 근데 홍석천 씨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거기에 어느 정도 언어가 되고 연기력이 되지 않으면 검증이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진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을 직접 가서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촬영분이 이제 한국에서 찍게 됐고 또 이제 영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한국 배우 오디션이 있었어요. 오디션 봤어요? 네, 오디션을 봤어요. 이제 합격을 해서 워셔시키 하고 또 감독 워셔시키 혹시 어떤 역할이셨어요? 저는 이제 복싱 링 경기장에 주심 역할을 해서요. 저도 몰랐는데 외국에 제가 뭐 촬영 때문에 나갔다 오면 저를 이렇게 보고 너 혹시 액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센스에잇에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외국분들이 10명이면 사 볼까 말까. 그게 어때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메오가 아닌 할리우드에서 정식 데뷔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마동석 씨 어떻게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 마동석 씨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가 완벽하게 구사가 되니까 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 헐리우드에 진출한 배우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마동석 씨 같은 캐릭터가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동석 씨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영화제 때 이제 부산행이 공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좀 마동석 씨가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주먹으로 좀비들을 물리치는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흥미있는 캐릭터였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형 헐크 그리고 한국형 히어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굉장히 좀 러브콜이 있는 걸로 저는 사실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콜이 있었대요, 헐리우드에서? 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 작품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해온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계에서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병헌 씨잖아요. 근데 헐리우드에서도 그 배우가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티켓 파워나 인기나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사실은 마동석 씨가 조금 더 국내에서 더 다져야 돼요. 그래야 더 몸값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더 인기를 얻고 더 좋은 작품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이병헌 씨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씨가 외국에서 오디션을 계속해서 보고 한 작품 한 작품 늘려나갔을 때 사실 그쪽에서는 이병헌의 위치가 아시아권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 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 한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아시아 투어를 다니면서 이병헌 씨가 갖고 있는 일본 안에서의 이 파괴적인 인기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기를 느껴보고 깜짝 놀라서 네가 이 정도 위치였냐,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런데 아직 놀랄 일이 더 있다고요? 네,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요. 마동석 씨의 대표작이 된 이 범죄도시, 사실은 마동석 씨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깜짝이야. 이 범죄 도시가요? 와. 네, 그러니까 출연만 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 기획 단계부터 감독 그리고 제작사 대표들과 약 4년간의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거쳐서 만든 아주 자식 같은 작품이에요. 감독님하고 미팅을 그럼 얼마나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세보신 한데 거의 40분은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동석 씨가 제작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작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작보다는 연출이나 시나리오 그 작업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낀대요. 그리고 일상을 살다가 이거는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하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신의 함께 일하는 그 팀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영화 기획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팀 고릴라라는 콘텐츠 기획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아이디어 소스를 주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배우들, 여기 배우분들 많잖아요. 우리 하나 씨도 마동석 씨가 이렇게 기획까지 하신다니까 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네, 새로운 모습을 또 뵌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요, 감독님. 네, 다음에 좋은 작품 있으면 저도 액션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무술 감독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 스턴트 없어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발레 10년 넘게 다 모형담을 얘기해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강수진 씨랑도 발레를 공연을 해봤고요. 국립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 뭐 한예종 출신이고요. 제가 설레발 치는 것 같아서 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찍었구나. 마동석 씨가 저에게 사실 출연 제의를 했어요. 설레발 맞네요. 마동석 씨가 기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예산 영화인데요. 좀비 영화라고 전 들었어요. 좀비야? 대박이다. 역할을. 기자 좀비. 역할. 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영화 현장으로 인터뷰를 가는 기자로 나와서 갑자기 그날 저녁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다가 갑자기 우유를 토하면서 좀비로 변해라 라는 역할을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네요. 아니, 또 얘기하면. 지금 밤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던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전성기를 맞은 지금 또 하나의 인생 경사가 있었죠. 정말 부러운 경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 씨 불편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우울하네요. 지난해 11월에 예정화 씨하고 공개 연임을 또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무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17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동석 씨 고등학교 때 태어나신 거예요. 굳이 찍어서. 근데 예정아 씨가 같이 프로그램 해봤는데 정말 밝고 귀엽죠?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예뻐요. 예정아 씨가 PTV 모델이기도 하고 2015년에 미식축구 월드컵 국가대표팀 트레인 코치를 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마이리틀 텔레비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알렸죠. 텔레비. 텔레비. 아저씨, 텔레비전이라고 해주세요. 마리텔에서 이름을 많이 알렸죠. 저는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게 한때 인터넷에서 예정아 씨 사진을 두고 다리 길이를 뭐 늘렸다 말았다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자이다 보니 에이 설마 저게 진짜 저 다리 길이일까 사진을 보면서 의심을 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다리가 맞아요. 정말 길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손본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정아 씨를 보면 다리 길이가 정말 길고 허리가 정말 짧고 서구적인 몸매인데다가 얼굴도 너무 작고요. 성격도 밝고 통통 튀고 해서 마동석 씨랑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마동석 씨가 예정아 씨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쁜 일이 많겠다. 그리고 인생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동석 씨 SNS에 이 팔로워가 59만을 지금 넘고 있는데 팔로우를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정아 씨. 그러니까요. 예정아 씨 만 팔로우. 팔로워가 1위야 진짜. 한간에는 마동석 씨가 팔로우 모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정아 씨에게만 딱 멋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거 가서 내가 불렀어. 이거는 구속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팔로 하면서 마누라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어가지고 내가 직접 오죽하면 팔로 그 공간에서만이라도. 그런데 범죄의 도시에 예정아 씨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동석 씨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 질문을 굉장히 본인이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내 여자친구라서 내 역할 줬는데 어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아마 예정아 씨 되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이 영화에 오디션을 봤다고 하고요. 그 중에 아마 그냥 이런 오디션이 있어라고는 알려는 줬겠죠. 근데 그 역할에 제대로 잘 맞아서 좋은 결실까지 되면 좋죠. 네, 마동석 씨, 마블리, 우리의 마블리.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진짜 반전 인생을 맞은 금수저 스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어떤 수저라고 생각하세요? 플라스틱 수저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저는 김가연 씨가 연예계에 사라지는 금수저. 그렇죠. 저도 그 소문은 들었어요. 네. 부잣집이에요? 제가 김가연 씨가 아주 그냥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콧방귀 좀 날렸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콧방귀?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어린 시절에 외제차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학교 태워다 내려주고 맞아요. 뭐 그랬잖아요. 그럼 뭐 정원사 그런 애들 있었어요. 정원사. 정원사도 있어요. 정원사가 있으려면 정원이 있어야 큰 집이 되는 거죠. 있다라는 얘긴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 차가 유일하게 한 대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한 그 이렇게 직수입 거기 가서 직접 직수입 가져온 차 하나밖에 없는 차가 차가. 통과해가지고 가져온 차. 아니 그렇다 이거죠. 뭐. 제 재산이 아니죠.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에게 밑보인 현실적이다. 결론이 나는군요. 예. 슬리피 씨는? 저도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천에서 콧방귀 콧방귀 어디서도 다 깨긴 꼈네요. 부천에서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공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IMF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이제 다 경매 넘어가고 또 헤어지시고 완전히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복구하고 있죠, 제가 혼자. 대견하네요. 제가 저작권 통장도 9년째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가족한테 줘요. 돈이 얼마 안 됐는데 필리핀도 박수가 나왔어요, 최정희 전. 필리핀은 효수저라고 불러요. 효수죠. 효자고 착하고. 우리 가족의 남자에게 현숙이네요. 그리고 되게 멋있었던 게 여태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린 적이 한 달도 없어요. 항상 자기가 못 쓰더라도 슬리피 씨는 꼭 부모님께 용돈을. 대단하네요. 하나 씨는 어떻게 자랐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20살 후반 때까지. 집이 그래도 유복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저희 집안 통틀어서 제가 제일 잘 살아요. 제가 제일 잘 살아요. 소녀 가자. 멋있다. 아르바이트 했으면 인기 정말 많았었을 그러면 거예요. 지금 수입을 그럼 부모님 많이 도와드리고 좀 그러시는 편이세요? 필요하시면 이제 저는 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이제 집에 드리거나 여행을 이렇게 효녀들이 많네. 여기 소영 씨는요? 소영 씨는? 소영이는 좀 잘 살았겠어. 무용을 하려면 맞아. 잘 살았어. 또 호주 유학도 보내고. 맞아요. 외국도 다 가봤더만. 우리 집은 칼라TV 좀 뭐해. 유학도 못 가봤는데. 배 아파가지고. 베니스도 갔었잖아. 솔직히 흑수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금수저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늦게까지 좀 부모님 도움을 좀 받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활동하는데 이게 부모님한테 드릴 돈까지는 제가 아직 못 만들었고요. 지금 제 생각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까지. 와, 금수저 생각이네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 사줘 하면 사줘. 24K 정도 돼.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Stupid
비틀비틀 스튜피. 네, 마동석 씨의 인생의 역전 스토리를 나눠봤는데요. 마동석 씨처럼 자신의 수저 계급을 바꾼 스타가 또 있다고 하면 네. 방송에 나왔다 하면 뭐 이분 사실 재력으로 화제를 모으는 분입니다. 바로 도끼 씨인데요. 얼마 전에 뭐 제가 지난해 프로그램에서 집 공개했는데 나도 그때 뭐 하도 야, 그 친구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금통, 큰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5만 원 모신다고. 네, 도끼 씨 집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일단 방이 6개였습니다. 방이 6개고 평수가 120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북충으로 이루어졌었죠. 많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집을 두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집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200평에 달하는 호텔타운으로 지금 옮겨서 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끼 씨가 이번에 가는 그 호텔은요, 새로 준공된 곳이라서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에 살던 그 집도 도끼 씨 소유가 아니었어요. 아, 전세였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다 그 원래 집주인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아는데 도끼 씨가 계약을 했는데 보통은 그냥 집주인들이 이렇게 약간만 고쳐주고 들어오잖아요. 도끼 씨가 내가 다 고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당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옮기는 호텔이 그 새로 지어진 거라서 저희끼리 협찬이 아니겠냐. 근데 약간 우리끼리 그냥 래퍼들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얘기를 못했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아니 슬피 씨도 그렇게 살면 되죠. 예. 언젠가는. 아, 그럼 지금도 넓은 옥탑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도끼 씨가 돈이 많고 뭐 래퍼고 음악 만드시고 근데 솔직히 도끼 씨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유명한 유명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디스. 그러니까 아주 힙합이라는 매니아층한테는 거의 1등이죠. 정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그 음악을 만약에 스트리밍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일단 모든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앨범이 나오면 한 번씩은 꼭 들어보는 거죠. 도끼 씨는 원래 이제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 최고의 힙합 레이블 중 가장 수익이 많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되고 음원 수익을 다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엄청나요. 그게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2,000원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2,000원. 숨만 쉬어도 2,000원 들어올 것 같아요. 요 얘기는 그 도끼 씨에게 직접 안 물어봐도 워낙 생색을 많이 내기 때문에 SNS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2013년에 자신의 SNS에 자신이 5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정규 2집에 보면은 내가 와 그리고 111%라는 그 노래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10억을 넘게 벌었다라고 나오고요. 2015년에는 20억을 벌었다. 와. 그리고 작년에는 50억을 다른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사실 뭐 집 그 화면에서 봤지만 돈다발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강도를 부르는 짓인데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다발을. 그것도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요. 인터넷 뱅킹으로 뭔가 하는 건 좀 허무하다고 해요. 거기에다 멈추지 않고 돈 세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에 그 돈 세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TV에 한번 나왔어요. 기계가요? 돈 세는 네, 기계가. 그래서 이걸 쫙 하는데 정말 아니, 기계도 부럽지만 그걸 계속 셀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도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팬들에게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현금을 싹 꺼내갖고 팬들에게 줍니다. 맞아요. 콘서트 현장에서도 막 소리 질러주는 분에게 생일이라고 그러면은 또 현금을 꺼내서 한 돈 30, 40, 50. 가야겠네. 주기로 해서 되게 유명합니다. 도끼 씨 SNS 보면은 이 사진들 보면 어마어마한데 일단 시계 하나가 1억 초반대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취장이 된 건데 요거를 팔았어요. 왜 팔았냐고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안 차서 팔았대요. 그 정도로 재력이 대단하고 옷이나 신발도 가격이 비싸지만 더 대단한 건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2회 이상 착용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9번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그건 안 물어봤는데.
막 동생들도 빌려주고 이런 건 봤어요. 창고 대게밥. 그 실내화도 다 명품으로. 맞아요. 손님용 실내화도 다 명품으로 해놓고 그런 TV에서 많이 봤죠. 그 슬리퍼 하나가 42만 원입니다. 유재석 씨에게 방송에서 줬는데 그 명품 42만 원짜리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게라지 세일하고 그러면 어우 다 가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거는 바로 억대를 호가는 자동차가 9대가 있어요. 그렇지. 자동차. 네, 그 중에서 신차 3대가 있는데 요 세대는 개인이 세대를 갖고 있는 거는 자신이 처음이라고 그렇죠. SNS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에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 행사에도 실제로 네, 세대를 사신 분은 도끼 씨가 처음이라고. 본 행사에 그래서 미국까지 초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까지. 예. 래퍼들 보면은 이 명품에 약간 애착 아니면 집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진짜 목걸이가 이만한 거 있어요. 나는 허리띠인 줄 알았는데 굳이 목에다 달아갖고 이만한 뭐 그런 막.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네. 아니 그리고 보면은 명품도 명품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디 거 어디 거.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거. 허세인가요? 뭐 그런 게.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힙합을 좋아해서 그 문화를 동경하고 그러면 그런 명품이나 그런 걸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래퍼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흑인들이 미국에서 약간 무시를 받고 또 인종차별부터 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정말 내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실천해야 이제 진짜 내 가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슬리피 씨는 그런 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못 입는 건가요? 못 입고 있죠. 아직은. 그렇죠. 가끔 하나 사고. 예. 반팔. 민소매 쪽으로 가죠. 민소매. 겨울 거는 못 겨울은 가죠. 없어. 겨울은 쭉 협찬으로 가. 여름 되면 민소매 하나씩. 지금 근데 도끼 씨의 어떤 화려한 면만 지금 보고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끼 씨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도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광우병이 생기면서 홀딱 망합니다. 그때 당시 12살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13살 때 형이랑 같이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기획사에 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생라면만 먹으면서 2년을 버팁니다. 야. 2년. 도끼 씨 아버지도 사실은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드렁큰 타이거 앨범에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횟집에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음악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데 어리긴 했지만 또 형이랑 또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이 저랑 친구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타이거 JK 형님 쪽 회사 쪽에 아마 이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원래는 보컬이었어요.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길로 간 거고 도끼는 쭉 힙합의 길을 걸은 거고. 이 도끼 씨가 그 힙합 듀오로 어렸을 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2006년 17살의 나이에 올블랙이라는 힙합 듀오로 데뷔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그 어렸었던 굉장히 풋풋했던 도끼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게 남아있어요. 그 뇌리에. 그런데 앨범은 딱 한 장만 발표를 하고 앨범 활동을 아예 접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도끼 씨가 그때 시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더 이상 올블랙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을 유추해 보면 당시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있어요? 예, 그 활동을 하던 당시에 그 KBS 프로그램 때 실험맨 나오는 스펀지. 거기에 3번이나 출연했던 거예요. 검정색 쫄쫄이? 네. 아마 본인한테 흑역사죠. 저 장면. 그래서 마이크로스탄 맞죠? 네, 옆에 마이크로다. 맞아요. 네, 도끼 씨고. 저 영상을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 보여요. 이제는 즐긴다는 근데 소문이 귀여운데. 이제야 즐기기 이제 시작했다.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근데 또 그때 당시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소속사한테 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자신만의 레이블을 설립하고 이런 이유가 정말 소속사의 어떤 갑질, 사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풍문이 또 있습니다. 고생했군요. 예.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 송 오빠 나오시는 프로에서 이제 네. 도끼 씨의 지출을 대략 해보니 맞나 모르겠는데
8천 한 달에? 한 달에 8천을 쓴다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와우. 모은 거보다 더 많은데. 왜 그러세요? 앞으로 더 많이 버실 분이. 네. 이렇게 도끼 씨의 수입을 모두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끼 씨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행복하다면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에서. 그 이유가 저희 풍문 저번 주 녹화 때 그때 이제 녹화 끝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연락이 왔는데 저희 헤어 담당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주혁 씨 사건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김주혁 선배님 사건 때문에도 우울해 있었는데 내 지인이 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발인을 갔는데 또 하필 그 김주혁 씨 발인하는 장소여서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보고 또 저희 선생님 그 발인도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꽁꽁 모아서 나중에 잘 써야지 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뭔 소용인가. 왜냐면 제가 이러다가 내일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 말에 저는 너무 그게 동감이 돼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재력가치를 하는 연예인이라는 이것 자체가 맞아요. 최초인 것 같은데 아마도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자랐었던 이 유년 시절을 뭔가 보상받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런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자랑을 해도 박수를 치지 오히려 뭐 잘했다 아니면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얘기하지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근데 도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힘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거고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글쎄요. 저는 욕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욕이 많이 줄었어요. 맞아. 근데 또 그 친구가 뭐 술도 안 먹잖아요. 맞아요. 네, 술, 맞아요. 담배, 해요. 커피, 네. 뭐 욕까지 나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값에 진짜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자랑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끼 씨 같은 경우는 고생한 걸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어린 시절에 불우했고 고생했던 거 아니까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그런 면에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도끼 말대로. 예. 나는 선선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도끼 씨처럼 자신이 선택한 일로 좋아하는 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말 저보다도 이제 어리지만 되게 존경스럽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걸 해낸 스타가 또 있죠. 네, 저랑 데뷔 시기가 비슷한 데뷔 25년 만에 제1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정말 이쁜 내 후배 김생민 씨입니다. 네, 팟캐스트라고 하죠. 또 다른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매체로서도 굉장히 젊은 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송은이 김숙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안에 김생민 씨가 함께하는 이런 코너로서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팟캐스트 내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예 만든 거예요. 김생민의 영수증이라고. 이 팟캐스트라는 장르 자체가 보면 원래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거였는데 김생민 씨가 어떤 새로운 경제관념으로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여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또 팬층이 형성이 되고 이거는 그냥 팟캐스트 내에서만 묵혀두기 어렵다 해서 바로 TV로 진출을 합니다. 공중파로 진출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지금은 끝난 상태지만 정규 편성 논의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김생민의 그 팟캐스트는 그 조회 그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었어요. 5명 중에 1명은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인기가. 네. 대단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영수증을 받아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접근과 저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송은이 그리고 김숙 씨가 진행을 맡아서 이제 김생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적절한 수입 배분에는 great을 외치고 또 뭐 이런 소비를 해 이럴 때는 stupid을 외쳤는데요. 이게 정말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를 알아볼 수 있는 저희의 기준이 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제목에 응용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리고 지난 한 10월까지만 해도 모든 드라마, 가요든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사 제목에 그레이과 스튜핏이 많았었던 것 엄청 같아요. 많았어요. 네. 정말 적절한 지적 그리고 재치 있는 이런 진행 등이 김생민 씨에게 통장 요정이라는 애칭도 주어주기도 했죠. 뭐 그런 거죠. 강다니엘 화보 촬영 중 어느 각도에서도 그레이. 정답. 홍석천 그걸 따라하네. 스튜피드. 응용하기도 아주 편하네요. 김생민 씨 때문에 저희 이태원 경리단 매출이 한 20%씩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디저트도 예쁘게 찍고 우리 뭐 이렇게 욜로 우리를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거 괜찮아 이랬던 분들이 많이 stupid 이러고 가시는 바람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영업이. 그래서 김생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stupid. 도끼 씨를 좋아하시죠. 저 도끼. 용돈 주니까. 귀엽다. 네. 김생민 씨가 정말 적기에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이제 분석하는 기사를 쓰잖아요. 저희 기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방송국에서 한동안 트렌드가 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나를 위해서 쇼핑을 하고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멋져 보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월급 내고 방세 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욜로하다 골로와 이런 얘기가 정말 절로 나오거든요. 라임. 네. 그레이. 근데 이런 시대에 사실 내가 쿨해 보이지 못할까 봐 나 돈 아껴야 돼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생민 씨가 아껴야 돼 이거 스튜피드한 소비야 라고 할 때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아니면 나 사실 커피값 좀 아까워서 6,000원 이런 얘기를 못하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앞에 어떻게 보면 도끼하고는 완전 반대 상황이네요. 사실 이 프로그램과 비슷한 컨셉의 광고도 좀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많이 찍었어요. 예, 김생민 씨는 진짜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CF를 찍었는데 한 20건에 달하고요. 그 종목도요. 제약, 화장품, 통신사, 소셜 커머스, 그리고 배달 앱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이 뛰었다고 하고요. 양도 많아졌고, 광고 주가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김생민 씨 소속사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강호동 씨랑 신동엽 씨 소속사인 SNC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지금 김생민 씨 담당 매니저가 신동엽 씨 매니저였어요. 요즘 김생민 씨 스케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생민 씨 그 행사비가 정확히 15배가 올랐더라고요. 얼마 전에 섭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15배가 올랐습니다. 15배요? 15배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행사보다는 방송에 치중하겠다라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을 김생민 씨는 김생민 씨의 그 수입 구조를 보자 보면 그 행사가 15배가 떴으면 행사 위주로 갑니다. 방송은 행사를 해야죠. 방송은 그냥 딱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행사 위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 전에 그럼 10만 원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선배님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굳이 또 그렇게까지. 내가 얼마 받는 줄 알고요. 한 3배 차이 납니다. 일단 뭐 행사비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비춰지는 우리 김생민 씨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사실 TV를 이제 틀면 여기저기 다 나오시거든요. 사실 뭐 방송가에서 이제 김생민 씨 잡기가 아주 혈안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 컨셉이 먹히고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자신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할 수 있는 연예인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만 할 수 있는 게 김생민 씨고 김생민 씨만의 살아있는 25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재밌는 건 한 번 들어가면 장수를 합니다. 맞아. 네. 연예가 중계를 20년 넘게 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뭐 계속 하고 1000회가 넘었거든요. 그 동물농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그거 장수 간다. 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 이제 김성민 씨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절약을 강조하고 현명하게 소비라는 그 패턴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뭐 정말 알기 쉽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건데 다 좋게 포장을 하자면 뭐 이렇게 전략한다고 하지만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짠돌이 이미지거든요. 맞죠. 김생민 씨 하면은 다들 뭐 짠돌이 명성이 사실 자자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연예가 중계에 출연을 좀 했었는데 김생민 씨한테 얻어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얻어먹었어요? 정말 대단한 걸 얻어먹었는데요. 김생민 씨는 이제 연예가 중계 사무실 옆에 보면 자판기가 있어요. 커피 자판기가 100원이거든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네, 100원을 절대 내지 않아요. 제작진이 내거든요. 근데 김생민 씨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작가분들이 제작진 바쁘잖아요. 방송 앞두고 그럴 경우엔 믹스 커피를 타서 드세요. 네. 근데 믹스 커피를 타서 제가 받아 먹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그걸 또, 야, 사양 안 하셨어요? 그걸. 아, 너무너무 영광이죠. 부담스러워서. 사진 좀 올려야죠. 김생민 씨한테 뭘 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그게 재밌죠. 그렇죠. 흔치 않은 거. 기왕 한번 벌려. 김생민 씨가 이제 뭐 짠돌이 이미지도 있지만 이제 대단한 염전까지 갑니다. 예. 예전에 그 별명이 담배 하나만이었어요. K본부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담배 하나만. 또 10년 동안 양복 3벌로 버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해지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건 제 그 김생민 씨를 같이 촬영했던 감독님에게 들은 건데 너무 옷하고 신발이 똑같아갖고 카메라 감독이랑 PD님이랑 몇몇이 둘을 못해서 신발을 사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 얘기를 해요. 밉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또 받으면 또 받을 만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줘도 하나도 밉상이 아니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자동차가 이제 오토가 다 했을 때인데 김생민 씨는 무조건 기아로 바꿔서 차를 샀다고 합니다. 수홍 오빠는 그 김생민 씨랑 같은 개그맨 KBS 그럼요. 출신이시잖아요. 바로 미치니까 제일 친했죠. 그 예전 신인 시절부터 그렇게 짠돌이셨던 거예요, 원래? 원래가 그랬어요. 생민이는 날아서 내요. 그냥 정확해요. 그리고 살 때도 자기가 한번 얻어먹으면 꼭 사요, 걔는. 착한 짠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아껴 쓰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근데 김생민 씨한테 짠돌이 어록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론 그레이도 있고 스투핏도 있지만 굉장히 어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안 사면 100% 할인. 햄버거는 명절에만 먹는 것이다. 소화가 안 되면 뛰어라. 그리고 음악은 1분 미리 듣기로 듣는 것이다. 진짜로? 근데 이렇게 김생민 씨가 이렇게 아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김생민 씨가 이렇게 짠돌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끼는 데는 불우한 좀 힘들었던 가정 생활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김생민 씨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김생민 씨의 아버지가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있지만 결혼을 한 후에도 가족들을 건사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생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버지를 봐왔고 절약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지금의 김생민 씨는 생활이 만든 거죠. 사실 김생민 씨가 연예인이 된 것도 이게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톱스타였던 최준실 씨가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최준실 씨 출연료가 광고 출연료가 2억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그걸 고등학생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원래는 그냥 뭐 일반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바꿔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연예인이 되면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연예인의 길로 들어선 거죠. 아, 그래요? 근데 25년 동안 쉽게 버는 돈은 없구나를 안 거죠. 근데 20년 만에 자신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김생민 씨가 이렇게 정말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내 남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저거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반대로 저도 어렵게 좀 자라서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 거 이제야 쓸 수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스티피 이혼이야. 소신 있어. 바로 나오네. 이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펑펑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남편이 너무 그렇게 하면 저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돈을 버는 목적은요. 내 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살다 가기 위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쓸 때 쓰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살고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저 죄송한데 한 분이라도 좀 김생민 씨. 아니, 그래서 저는 김생민 씨의 부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보통 여자들은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김생민 씨는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게 아내분이 크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뛰는 김생민 위에 나는 안에 있다. 그렇군. 네, 정말 김생민 씨보다 절약하는 이 방법이 한 수 위라고 합니다. 그분의 성향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김생민 씨, 아내분, 아이 둘 이렇게 삼계탕을 먹으러 갔대요. 네 사람이 가서 삼계탕 2개만 시킨 거죠. 2개를 나눠 먹고 이제 남은 이제 뼈와 뼈에 붙은 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장을 해 와서 또 집에 와서 그 살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내서 그걸 물을 또 끓여가지고 또 한 번 다음날 끓여 먹었었던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생민 씨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맛이 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국물이 우러납니다. 자, 그럼 자영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일단 소금 뿌리고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요. 연예인 중에 김생민 이름을 지워버려야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생활 속에서 진짜 와이프하고 그걸 실천했고 그게 정말 자신의 노하우가 돼서 이렇게 방송이 돼서 캐릭터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생민 씨. 이렇게까지 아껴서 좀 얼마나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좀 살림이? 어마어마하게 나아졌습니다. 김생민은 알부자예요. 잘 들어야 돼요. 김생민이 돈이 없어서 아끼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뭘 사요, 그럼 그 돈? 일단 들어봐요. 통장이 몇 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미 2007년도에 밝힌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10년 전이죠. 이미 10억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인사들이 다들 산다는 도곡동의 그 T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그의 차 억대를 호가하는 B사의 S클래스예요. 이야. 기름 막 쏘해? 기름 막 쏘해? 스피.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값 넣었어. 스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모으는 이유가 잘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는 잘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야무지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모을 수가 있었고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오면 자신한테 선물을 주고 저한테 선물을 주고 똑같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그러니까요. 술, 담배 안 하고. 그렇네. 그걸 아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생민 씨가 그냥 아끼는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쓸 때 쓴다. 네. 그 짠돌이 김생민 씨의 지갑이 활짝 열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끼는 지인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김생민 씨도 본인도 힘들게 성장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건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배우 정상훈 씨가 좀 무명이 길고 힘들었을 때 그 무대에 찾아가서 연극 무대를 하면은 거기 가서 뭐 용돈을 준다든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그러니까 예전의 과거를 보는 것 같겠죠. 좀 아직도 힘든 후배들을 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돈도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먼저 소개도 시켜주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약간 미담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웠던 경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빵 떴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낸다는 게 힘든지. 근데 김생민 씨는 참 잘 살았네요. 그래도 제가 더 뿌듯하고 정말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 더 기쁩니다. 네.
오늘의 스타트는 풍문으로 들었죠. 미남 전문 기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전기. 네. 먼저 이분에 대한 힌트는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의 주인공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니까 백범 선생님. 잘 지켜보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봉길 선생님. 의사, 윤봉길 의사.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스타는 정말 뼛속부터 금수저인 스타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스타는 정말 뼛속부터 금수저인 스타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요? 진짜? 이분이? 네. 누구요? 김지석? 네. 아, 네? 김지석. 저하고도 잘 알아시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 아니, 또 나왔어요, 좋아하는 네. 배우가. 예. 사실 김지석 씨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김구 선생의 제자죠. 고 김성일 씨로 14살 때 중국 봉천에 있는 독립의용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그 윤봉길 의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역사책으로만 사실 보았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1932년에는 이 윤봉길 의사와 함께 체포가 돼서 4개월 동안 고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상 구전으로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독립사에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독립운동가 맞으시네요. 정말. 김지석 씨가 굉장히 집안이 좋다라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직계 후손인지는 조금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동생인데 달리 보이네요. 예. 김지석 씨 할아버지가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네. 왜 재밌냐면요. 이분 그 집안의 장명을 할아버지가 다 지으시는데 맞아요. 센스가 대단합니다. 네네. 이제 먼저 김지석 씨의 아버지 이름이 온양이에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그 각 지역에 다니면서 애를 낳을 때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짓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김온양이고 첫째 큰아버지는 이제 북경 쪽에서 나와서 이제 김북경이고 맞아요. 둘째 큰아버지는 장충동에서 났나 봐요. 김장충이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김지석 씨를 김지석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네. 사실 김지석 씨의 본명은 김보석인데 그의 또 그 이전의 이름이 있어요. 태어난 날로 지으시잖아요. 원래 이름은 김부활입니다. 부활절에 태어났다고 해서 김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발음을 계속 빨리 하면 민망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분은 할아버님이시고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어떤 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방금 살짝 언급이 됐지만 이 김지석 씨의 아버지 김온양 씨는 먼저 아버지께서는 국내 최초의 기술 번역 전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셨고요. 또 현재는 가족성장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굉장히 활발히 대외 활동을 하신 분인데 원래는 한국 외대 외래 교수를 거쳐서 남편과 함께 가족치료 전문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석 씨랑 친분이 있어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친분이 있어서 자주 봤는데도 사귄 적이 있나요? 질문 좋다. 너무 좋아요. 네, 없습니다. 깔짝이 없이 바로 들어가네요. 거침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제 제 지인분들이랑도 너무 친해서 다 같이 보면 그렇게 티를 안 내요. 되게 털털하게 정말 잘 챙겨주고 정말 착하게 저 동네 오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뇌생남 이래가지고 영어 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저 오빠가 동네에 저런 오빠가 저렇게 동네 오빠 편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불어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불어도 잘하시고 집도 예전에 그 영상으로 봤는데 집도 의리의리하시고 집이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오빠가 정말 떡볶이 어묵 좋아하고 되게 털털해요. 그리고 이게 후배들한테 잘 사주고 선배들한테 형 술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재밌는 친구예요. 그리고 농담도 잘하고 구김살 없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 참 잘 자랐구나. 그리고 스스럼이 없어요. 사람들 대하는 게 자신감 있고 잘 자랐네요. 좋은 집안에서. 맞습니다. 소영 씨 그때 좀
뭐 잘 좀 대해주지 그랬어요. 동네에 그냥 동네 오빠인 줄 알고 그냥. 동네 오빠인 줄 알고 잘 대했죠.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듣고 약간 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어려워져요? 약간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봤자 지석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데. 변하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씨한테 아유 잘했으면 또 예, 스캔들 우리가 또. 김지석 씨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가 상류층 자제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죠. 브래드필드 칼리지에 다녔다고 하는데 이 학교의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들이 저는 이 수업을 보고 정말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운동으로 배우는 것이 승마 그리고 펜싱 등이에요. 그리고 김지석 씨가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수영 시합을 할 때 이제 2주에 한 번씩 시합을 붙었는데 그때 자기와 함께 항상 붙었던 사람이 윌리엄 왕자. 왕조 윌리엄 왕자. 항상 윌리엄 왕자 붙었다고. 그때 사진이나 좀 찍어둘 걸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있는 집 자식들 가만 보면 공부를 게을리하고 이렇게 노는 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김지석 씨는 학업에도 굉장히 충실했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외대 도고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만 하고 막 놀러만 다닌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랑 독일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공부를 본인이 더 특별히 더 잘해야 하는데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중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김지석 씨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형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의 수석으로 또 입학을 했었어요. IQ가 한 1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선조를 생각하면 금수저라는 이 타이틀보다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은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옆에서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오늘 이렇게 아주 정말 금수저 준비해오라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를 준비해오라고 수고하셨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예. 아주 신선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10점 드릴게요. 신났다. 점수를 왜 줘? 또 이제 날려서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나은 수저를 갖고 태어나신 스타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남 기자님. 남 기자님. 베테랑이잖아요, 또. 노하우가 있으시죠. 예술계를 주름잡는 금수저 스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분에 대한 키워드를 소개를 하자면요. S대. 세다. S대. 일단 이분은 너무 이렇게 S대 출신하면 너무 많잖아요. 뭐 김태희, 뭐 이순재, 뭐 서경석 정말 많잖아요. 근데 또 다른 S대 금수저예요. 가야금. 네, 이한희 씨. 이한희 씨. 코리아 이한희 씨인데요. 우선은 일단은 이한희 씨의 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한희 씨랑 외모가 비슷하죠. 삼촌. 네. 삼촌? 네. 육선에 성공한 문희상 국회의원. 잘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닮았어요. 네. 그 집안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 눈매라든가 약간 눈매가 맞아요, 닮았죠. 네,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일단 집안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풍문에 따르면 이한희 씨의 외할아버지부터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의정부에 살았는데 정말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그 집안 땅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 땅이 아닌 땅이 없다. 근데 외삼촌이 아니라 이제 또 금수저는 또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봐야 되니까. 네. 네. 날이 서 있어요. 예. 부모님도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위나 뭐 재력에 이게 뭐 비례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한희 씨 아버지는 국가정보원 2차장과 경찰청 수사국 국장을 거친 인재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한희 씨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이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소문도 한때 들렸었어요. 예, 거기에 어머니의 이력도 화려해요. 이화여자대학교 지금 교수이고요. 교수인 것도 더 놀랍지만은 교수인 동시에 가야금 산조 및 경창을 보유한 무형문화재. 아, 무형문화재. 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한희 씨, 그래 이한희 씨 언니도 가야금을 했는데요. 가야금을 놓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치열하게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좋대요. 가야금 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요. 물어보고 싶네요. 가야금하고 연기하고 윤계상 중에 아마 이한희 씨 성격상 셋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모녀가 너무 또 아름다운 거죠. 세 모녀가 같이 가야금을 하고 음반 발매까지. 그러니까 가야금 앨범을 주기적으로 발매를 하는데요. 독주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들 아마 TV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아버지도 연주하시는군요. 네? 다들 KTX는 한 번씩 다 타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가야금 연주. 역작하기 네. 그거를 이한희 씨와 어머니와 언니가 다 같이 한 거예요. 야, 그래요. 노래 동작역은 부산입니다. 내리실 때 요 나오는 노래. 예, 그러니까 잠 깨울 때 가장 좋은 그 소리, 동창역에서 소리, 그걸 이한희 씨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이한희 씨가 그 기네스 맞아요. 그게 도전했다고. 기네스예요? 네, 도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최근에 1,168명의 가야금 연주자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가야금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중국에서 이 가야금 공연 기네스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예술계의 이름을 걸고 해낸 거죠. 가족과 그리고 가야금.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자, 최정아 기자님. 네. 김시석 씨가 잊혀졌어요. 그럼 저 보태기 해도 되나요? 보태기 있어요. 이한희 씨 거에 보태기 해도 되나요? 예. 아니 얼마 전에 최민식 선생님 인터뷰를 했는데 이한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녀의 연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의심을 했다.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걱정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술 한잔을 하면서 이한희 씨랑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집안이 대대로 국악 집안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좀 많이 모셔서 그런지 선배를 대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 더불어서 이 국악이라는 게 가야금이라는 게 그 베이스의 정서가 결국은 한이잖아요. 이한희 씨가 이미 이 한의 정서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나중에 호흡을 맞춰보고 이 친구는 정말 잘 될 거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친구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한희 씨랑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근데 정말 되게 아이처럼 웃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애처럼 웃잖아요. 근데 연기를 미국 영국인가요? 뭐 걸로 그냥 정말 연극 연기 있죠? 그걸 생으로 배웠대요. 국내에 있는 연기자 지망생들은 여의도 어디 학원이라든가 신사동 어디에 학원 가고 이러는데 연기만 배우겠다고 런던까지 가서 배운다는 건 금수저 아니면 못할 짓입니다. 이번에는 황명진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분은 바로 의료계 쪽에. 의료계요. 아버님이 의료계. 네네. 저 예상이 되네요. 누굽니까? 김수용 씨. 아버님이 병원 원장, 그 대표 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분보다 더 대단합니다. 예. 지갑에 300만 원씩 갖고 다니는.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진짜. 이분은 바로 누구냐?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보시죠. 네. 우연 씨입니다. 너무 좋아요. 연기자 우연 씨. 네, 우연 씨입니다. 그 의사 집안이죠? 네네. 이분이 그 아버님이 이제 의사신데 의사가 아니라 이 병원장입니다. 종합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조사했거든요. 종합병원까지만 이 광주에서 개인 병원 정도 3층 정도 되는 그 간호사 10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개인 병원인데 여기서 또 하나 풍문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는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연 씨 동생도 지금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브로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병원장이셨으면
당연히 돈 걱정은 그럼요. 없고 사셨겠네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300만 원씩 넣고 다녔어요. 우연 씨의 대학 동기인 안내상 씨 말에 의하면은 처음으로 우연 씨 집을 갔대요. 근데 갑자기 100평대의 정원이 있는 집에 들어가길래 얘가 이거 지금 여기 반지하 사나 이랬는데 이 집이 이게 우연 씨인 걸 알고 굉장히 어색해졌대요. 갑자기 부자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편하다가 우연 씨 보면은 외모가 일단 그 통아저씨 이양승 씨 약간 닮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부자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0만 원이 어느 매일같이 시기에, 가지고 다니는 어느 연도에 그러게, 그거 300만 궁금하네. 원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우연 씨는 이제 Y대학교 84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값이 500원이고 짬뽕이 6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300만 원을 연도예요? 84학번이니까 그때 이제 300만 원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럼요. 300만 원 꽂고 댕겨서 계속 후배 사주고 술 사줘도 이 300만 원을 한 달 동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금수저예요, 이분이.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이 많으셨으면 집에 뭔가 먹는 게 남다르지 않았을까요? 뭐 우연 씨 얼굴 보면 뭐 다 먹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미식가예요. 대학교 때 20살 때 처음으로 삼겹살이라는 걸 접해봅니다. 목근육을 넘겨봐요. 환상을 느꼈답니다. 네. 그 전까지 소고기만 먹다가 그 전까지는 집에서 수육. 소고기, 장어 이런 거만 먹었어요. 집에 있는 뭐 삼겹살이나 순대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민 음식을 이건 불량식품이야. 그래서 늘 소고기와 장어만 먹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얼굴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연 씨랑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좀 집안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게 저랑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알았고 그 최근에 이제 연극 라이어를 함께 공연을 해서 지방 공연까지 다 끝냈는데 우연인 이 형은 안내상 씨하고 정말 친해요. 안내상 씨를 대학교 때부터 먹여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안내상 씨는 저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꽃미남과였고 우연 씨는 대학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연 씨에게는 안내상 씨 같은 꽃미남 외모가 필요했었고 안내상 씨에게는 우연 씨의 재력이 이 묘한 콜라보가 돼서 아주 지금 한 30년 베프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술이 이제 뭐 배고픔에서 비롯된다 이랬는데 오히려 우연 씨는 너무 좀 풍족해서 연기 생활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연기 불편했다고 네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연 씨가 연극 라이언을 연출합니다. 이 공연이 대박이 나요. 호평을 받고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말이죠. 상대 역이 바로 아내를 만납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뭐. 선물 아니에요. 우연 씨가 또 술집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좀 졸업하면서 연극하면서 저희들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 씨가 하던 소주 카페가 있었어요. 대학로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굉장히 잘 됐었고 장사 수완이 대단했었어요. 그리고 안내상 씨랑 이렇게 그 연극 동아리 하던 분들 Y대 대학로에도 술집을 하나 했어요. 이게 무슨 한잔할 청춘아 뭐 이런 가게 이름이었는데 거기도 대학로 연극계 배우들의 어떤 아지트로 장사가 무진장 잘 돼서 굉장히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원래도 금수저셨고 이제 장사도 수완이 좋으셔서 잘 됐는데 지금 그럼 굉장히 더 잘 되셨겠네요? 자, 여기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잘 됐는지가 중요한데 가게를 이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가게를 좀 잘 하다가 이게 또 가게가 이렇게 또 잘 되지만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게를 접고 지금은 이제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그 전셋집의 그 주인이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안내상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내상 씨도 그러고 철저해요. 그분이 바로 이제 김구라 씨가 진짜요? 또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우연 씨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원래 본가도 잘 사시고 장사 수완도 있으시고 또 연기도 요즘엔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집장만 하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사실 금수저니 흑수저니 해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면서 만족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